예, 반갑습니다. 김명합니다. 아, 한 시간이라는 좀 정해진 시간에 저는 이제 좀 많은 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주변에 보면은 이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아마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약을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주변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 있는 분들, 그 콜레스테롤 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바로 끊어도 돼요. 또 지난주에 말씀 못 드렸는데 여성들의 경우가 한 40세, 45세에 넘었을 때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은 게 더 건강하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연구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높다면은 내가 열심히 산다는 증거고, 다만 그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산화제, 특히 이제 카로틴이나 세로라시나 오메가3 이런 걸 평상시에 꾸준히 드시면은 사실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의사들은 또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산화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를 일으키지 일반 콜레스테롤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이 숫자가 대략 한 50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당뇨 환자는 한 700만 명, 그리고 고혈압 환자가 한 1,300만 명. 뭐 대단하죠. 오늘은 그 혈당 관리, 우리는 뭐 여기 뭐 의사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의사들은 병명을 거론할 자격이 있지만 우리는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뉴트라이트와 혈당 건강, 뭐 혈당 관리 이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뉴트라이트 많은 영양소가 혈당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그걸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이 의사들은 약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몸의 영양의 밸런스가 갖추어지고 또 식생활 습관이 굉장히 교정이 되면은 사실은 약을 다 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의사들이 제시하는 여러 가지 플랜을 넘어설 수 있는 내 힘이 있느냐, 내 지식이 있느냐, 그게 사실은 약을 끊는 힘이지. 어,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작은 문을 들었다 생각하시고 각자 혈당 관리, 또 콜레스테롤 그 관리, 그 다음에 고혈압 관리도 우리가 얼마만큼 공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우리 자신, 또 가족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정말 선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단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뉴트라이트와 혈당 관리입니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좀 계실 건데, 이 책은 출판된 지가 원래 딱 20년 된 책입니다. 탄수화물 중독증. 그래서 이제 번역 출판된 게 2006년인데 잭 칼럼이라고, 이분은 이제 영양학자예요. 그리고 기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책에 보면은 탄수화물이 이제 우리 인체 건강에, 특히 이제 당뇨 쪽, 또 심장 질환, 또 혈관 건강 이런 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내용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한 분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이는 제랄드 리번이란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였고 한 10년 정도 전에 돌아가셨죠. 2018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지은 책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신드롬 X라는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대사증후군. 이 대사증후군이 뭐냐? 바로 침묵의 살인자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아까 앞에 보셨던 그 탄수화물 어, 중독점 이 책에 사실은 아주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고, 저도 사실은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분을 알게 되고 또 이런 책을 또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분이 이제 이야기하는 신드롬 X가 뭐냐? 바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질병 증상이죠. 그래서 이미 이분이 이제 대사증후군 또는 신드롬 X를 이야기했을 때가 1988년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40년쯤 전이죠. 이미 40년쯤 전에 이 복부 비만이죠. 그 다음에 고혈압, 당뇨, 그리고 고지혈증. 이게 이제 심장 질환이나 암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 당시로 보면은 굉장히 이제 먼 그 미래, 그죠? 오늘날 우리 2020년대, 오늘날 한국이든 뭐 전 세계든 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대사증후군을 이미 이때 이제 한번 예측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이 원인을 대표하는 용어 하나가 바로 이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이죠. 그래서 췌장 호르몬 중에서 대략 한 75%가 인슐린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체에는 어, 위장 뒤쪽에 숨어 있는 이 췌장이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인슐린과 어, 반대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글루카곤이죠. 그래서 우리 혈액 속에 당 수치가 높아지면은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당을 세포로 밀어넣죠. 그리고 당 수치가 좀 떨어지면은 또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 간이나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당을 또 세포로 집어넣어요. 혈관으로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두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이제 반대 역할을 하는 건데 어쨌든 이 기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복부 비만인 사람도 인슐린 저항성, 고혈압인 사람도 그렇고 고지혈증인 사람도 그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지혈증 있는 분은 또 시간이 지나면 당뇨 환자가 되고 또 고혈압 환자가 되고 그런 분은 이미 비만으로 돼 있다는 거죠. 최근에 비만 약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제 비만은 정말 질병처럼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히 여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전부 엮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인슐린 저항성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 있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몸이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는 거고, 장차 심혈관 질환이나 암에 노출되기 쉽다는 것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이제 당뇨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뭐 고혈압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당뇨 환자가 600만 시대, 그리고 당뇨 예비군까지 이야기하면요. 2천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뇨 전 단계. 그리고 뭐 당뇨병 홍수 시대 이런 용어도 등장하고. 그리고 또 당뇨 환자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손을 댈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각자도 사실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건강은 사실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절대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재정적인 부분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느냐?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복지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은 사실은 재정적인 부분도 결국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죠.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또 건강 문제든 또 사업적인 문제든 다 사실은 원리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국가나 정부나 의사나 약사나 그죠? 약이 내 건강을 절대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아는 만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 혈당 공부할 때 우리가 공복 시의 혈당 수치가 얼마가 정상이냐? 사실은 혈액 1데시리터, 1데시리터는요, 우리가 종이컵, 보통 종이컵의 아, 뭐죠? 한 3분의 2 정도, 5분의 3 정도가 100ml잖아요. 100, 100ml. 여기 이제 100mg이 들어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요 수치가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17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170을 넘어서는 순간에 소변으로 당이 배출이 됩니다. 우리 몸에
자동 조절 기능이죠. 그래서 너무 이 수치가 높아지면은 혈액이 뻑뻑하게 되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 또 이제 의사들은 이 수치가 200이 되게 되면요 약을 처방하게 돼요. 병으로 진단하게 되고. 근데 요 100이라는 수치는 100 언저리입니다. 100 언저리. 사실은 90도 괜찮고 110도 사실은 괜찮아요. 근데 요즘에는 혈압도 그러하고 사전에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당 수치가 120만 넘어가면은 막 약을 처방하고 그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너무 그렇게 자를 잰 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우리 몸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이 약물의 작동 방식이 있습니다. 크게 이 약물은 이렇게 이제 6가지의 약물이 있어요. 근데 이 약물의 공통점은 뭡니까?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을 건드리고, 간을 건드리고, 소화기 계통을 건드리고, 끝내 세포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 오래 먹게 되면요. 그 부작용이 이제 쌓여가는 거죠. 약을 먹어서 장이 나빠지기도 하고, 그죠? 그 나쁜 장이 간을 건드리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최소한 1년 이상 약을 드신 분들은 이미 당뇨약의 이 부작용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건 침묵의 뭐 살인자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문제가 생겨도 서서히 생기기 때문에 본인도 그거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뇨약은 뭐냐? 딱 기능이 하나입니다. 혈액 속의 당 수치만 조절하는 거. 혈당 관리. 그죠? 혈액 속의 당 수치만 조절하는 거죠. 앞에서 보셨던 그 100이라는 수치. 그래서 그 작은 약 하나가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 몸에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 수치만 조절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결국은 우리 몸에 아까 앞에서 보신 대로 여러 가지 몸의 장부가 고장이 나고 사실은 많은 이 자연의학자들은 혈당 수치만 조절할 게 아니고 사실은 당뇨 환자는 혈관 관리, 혈관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은 약에만 의존하고 당 수치만 이렇게 오래 조절하다 보면 혈관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혈관이 망가져서 눈 쪽에 문제가 생기면은 실명한다든지 신장이 망가져서 혈액 투석을 하고 그죠? 족부가 괴사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현대약에서 추구하는 이 당 수치만 조절하는 이 방식이 사실은 또 다른 합병증을 불러오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렇죠. 그 당뇨발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이 당뇨 합병증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바로 당뇨발입니다. 당뇨병성 족부 질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당뇨병성 족부 궤양 환자의 발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으아우. 세상에. 으아우. 세상에. 그래서 이렇게 발이 사실은 썩어 가잖아요. 이미 혈관이 말라서 영양이 못 가고 또 면역 세포들이 없어지니까 이제 죽어나는 거죠. 근데 이 당뇨발의 굉장히 초기 증세가 사실은 이 발톱에 이분도 왼쪽 분 보시면 발톱이 노랗죠. 무좀 증세예요. 무좀 증세. 그러니까 발가락에 또는 발바닥에 무좀 증세가 껍질이 벗겨지고 이런 증세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당뇨병의 합병증 초기 증상입니다. 족북에서. 그래서 이렇게 발이 썩어져가도 통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혈관이 말라버리고 혈관을 따라 흐르는 신경이 죽어버리니까 통증을 못 느끼는 거죠. 통증을 느끼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발이 괴사가 되어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침묵의 살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사실 당뇨는 그래서 우리가 약에만 의존하게 되면요. 이렇게 해할 수 없는 합병증이 한 10년 이상 아니면 20년 정도 되면요. 혈관이 말라서 이제 합병증이 등장하는데 혈관이 있는 모든 곳에 합병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리고 통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뇨 환자는요. 이 혈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유튜브 영상에 족부개사 이런 영상을 검색해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안 보여드리도록 많이 보셨겠죠. 근데 이제 우리 주변에는 가끔 이제 이런 책자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개시켜드린 이 손재광 박사의 당뇨병 치료, 약에 기대지 마라. 그리고 생활 습관을 고침으로써 당뇨병 치료가 가능하다. 결국은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 문제를 고치는 게 근원적인 치료가 아, 가능하다는 것을 이런 책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혈압이든 당뇨든 간에 병원에 가야 되면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약을 주면서 절대 빠지지 말고 평생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 귀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요. 우리 뇌리에 다른 정보가 들어오지 않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줄 알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황승수 박사가 지은 당뇨병이 낫는다. 이분은 현미채식만 해도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이분은 약을 처방하지 않는 의사로 넘어갔잖아요. 이런 책자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습니다. 제가 이제 파이브 비트를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당뇨 환자들의 식습관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굉장히 백미가 맛있죠. 입에 들어가면 살살 녹잖아요. 그리고 밀가루 음식 좋아합니다. 라면 좋아하고 빵 좋아하고 그런 음식들은 우리가 흰 쌀밥 있잖아요. 흰 쌀밥 한 그릇은 설탕 5분의 4그릇이에요. 그 설탕하고 똑같습니다, 사실. 이런 그 음미를 먹게 되면은 바로 혈액 속으로 당이 확 올라가 버리죠. 혈당이 확 치솟는단 말입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순간에 췌장이 작동해서 인슐린이 나오면서 뭡니까? 당을 세포로 밀어넣고 혈당이 뚝 떨어지겠죠. 우리가 달달한 커피 한 잔 마시면 또 혈당 스파이크.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오르내리는 순간에 우리 췌장이 망가지고, 그죠? 우리 몸속에 염증이 높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식단 관리 중에 굉장히 중시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통곡식을 드셔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유명한 그 강지원 변호사잖아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 주식혁명. 오늘 또 주가 많이 올랐습니까? 그 주식 말고 우리들이 먹는 주된 음식의 혁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제 음식을 버리고 통곡식을 먹어라. 이게 현실적으로 먹기 힘든 분들은요.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바로 이 화이브를 드셔야 돼요. 그리고 화이브 파우더도 있고 뭡니까? 오른쪽에 보이는 카보저스트. 이것도 식이섬유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우리 뉴트라이트 영양소가 사실은 오늘날 정제 음식에 노출된 현대인들에게 또 당뇨 환자들에게 굉장히 좋은 하나의 영양소가 된다. 과거의 식이섬유는 그냥 대장암을 예방하는, 그죠? 또 변양을 늘리는, 장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우리가 음식이라 생각했는데 사실은 당뇨 환자들에게는 필수인 음식이에요. 꼭 당뇨 환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 화이브 비처 또는 파우더 이걸 꾸준히 드십시오. 저도 굿모닝 할 때 이 화이브 비처 넣어가지고 늘 먹습니다. 아침에는. 그래서 가급적 식단도 통곡식 식단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요. 사실은 평생 당뇨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다. 자, 이 그림은 혈관이 있는 곳에 그 혈관이 망가지는 주로 이제 당뇨 환자가 합병증이 발생되는 부위죠. 어, 어. 그래서 당뇨무, 망막증, 백내장, 녹내장, 그죠? 뇌 쪽에 혈압 문제도 동맥경화 이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발이 괴조되고 이 전부 사실은 당뇨 관리를 사실은 잘못해서 그렇다. 즉 약을 먹으면 이게 안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약을 먹어도 계속 이런 문제는 진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당뇨병 환자는 뭡니까? 당뇨약을 타기 위해서 병원에 가잖아요.
앞으로 당신은 신장 쪽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신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신장내과를 또 다니라. 또 정기적으로 안과 검사를 거쳐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병원으로 유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 문제 생길 때 병원에 가고 약을 먹는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왜곡된 거예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지난 25년 동안 한 번도 병원에 안 갔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검사를 받아본 적도 없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유산균을 먹을 때 반드시 식이섬유를 먹습니다. 주변 사람들께 이야기하죠. 유산균 먹으면서 식이섬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래서 그냥말로 똥 되는 거 말로 먹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식이섬유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온몸에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유산균을 먹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를 먹으면 뭡니까? 거기서 만들어지는 게 뭐죠? 단수의 지방산이잖아요. 이 부티르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서 온몸의 염증을 잡는 데 최고예요. 아까 족부가 괴사되고 망막증이 생기는 것도 전부 염증이거든요. 동맥경화도 전부 염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유산균을 드시고 식이섬유를 쭉 드시면요. 이런 당뇨합병증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약은 독이에요. 여러분들이 감기약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아보도르 박사의 약을 끊어야 병이 나온다. 이분은 노벨상 후보에 올랐던 분이잖아요. 세계적인 면역학자.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 20권 이상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약을 먹고는 도저히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이면서 무농약을 찾는데 그냥 약을 먹는 거예요. 이 합성식품인 약, 합성 비타민은 이 합성식품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합성 비타민은 그야말로 약처럼 독이다. 네, 절대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약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조병식 원장의 약을 버리고 몸을 바꿔라. 그래서 오른쪽 왼쪽 아래 보세요. 약만 먹는 당신이 만성질환 키운다. 그래서 약에만 의존하고 병원에 의존하고 의사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이고 편견이 심한 사람이고 고집 센 사람이고 뭐 그래 팔자가 있는 건가요? 이 팔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약은 우리 몸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응급 상황에 예? 그때 일시적으로 먹는 거 외에는 절대 약을 드시면 안 돼요. 우리 집 주치의 자연의학 책에 지난주도 책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만 이 책에 보면요.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면은 우리 몸에 이런 영양소가 고갈이 되고 그 당뇨약은 이 코엔자임 Q10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말은 당뇨약이 뭡니까? 간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원래 코엔자임 Q10은 간에서 만드는 효소거든요. 간 기능이 떨어져서 안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온몸이 사실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당뇨 약에 의존해서 좀 수치만 조절할 게 아니고 근원적인 원인을 찾아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적 책에 보이는 그런 당뇨 원인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원인이 선천성이다. 이건 후천성으로 생긴 거다. 그래서 선천적인 게 한 3% 내외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거의 후천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식생활 습관에 문제가 쌓이고 쌓이가 그죠? 당뇨가 온다는 이야기죠. 소아당뇨가 왜 있겠습니까? 젖먹이 때는 없다가 소아 때, 어린아이, 뭐 초등 때 왜 당뇨가 오겠어요? 그 어린아이들이 먹거리가 엉망인 거죠. 요즘 20, 30대 청장년들이 당뇨 많거든요. 고지혈증 환자도 많고 먹거리가 엉망이잖아요. 피부에 먹방이
이 참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연예인들이 거기에 몰리고 또 그 어린 학생들이 먹방 뭐 연예인들을 닮고 싶어하는 이 세태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의 건강 지수와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방송 자체를 없애야 되죠. 그래서 췌장이 망가지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장기가 망가지는 거. 요 지금 이제 췌장은 원래 위장 뒤쪽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각종 소화효소나 또 호르몬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제 당뇨와 관계되는 것은 뭡니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죠. 자, 당뇨의 원인이 뭘까? 왜 혈액 속에 당이 높아지고 심지어 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갈까? 지금 여기는 8가지를 나열시켜 놨잖아요. 그리고 8가지 중에서 좀 대별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크게 가닥을 나누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당뇨 원인 첫 번째. 첫 번째는 뭡니까? 췌장 기능이 저하된 거죠. 왜 저하될까? 여러 가지 여기도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쌓여가지고 이제 췌장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슐린 같은 호르몬이 품질이 낮거나 양이 적은 거죠. 결국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공격하고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것은 뭐죠? 내 몸속에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비타민 A고 C고 E고 그다음에 셀레늄이고 그다음에 아연이죠. 그래서 비타민과 미네랄 이거는 소금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미네랄.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 저염 정책을 우리나라 식문화 정책이 저염 정책인데 그 저염 정책을 그대로 따른 사람들이요. 당뇨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2010년부터 저염 정책했거든요. 사실은 그때부터 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이건 이제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오늘 생략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혈액 속의 소금의 농도가 0.9%거든요. 그리고 이건 혈액입니다. 우리 체액. 그리고 신장을 거쳐서 이게 이제 소변으로 만들어지는데 소변의 소금 농도가 1.2에서 1.8% 정도 더 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짜게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싱거워버리면은 이런 부분들도 부족해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당뇨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이 지식이 부족한 분들은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을 건데 좀 자료들을 찾아보시면은 우리 몸은 짜야 된다. 우리가 짜면은 몸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항산 영양소는 카로틴이 있고 아세로라 있고 뭐 파셀리um E나 또 오메가3 이런 데 E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 꾸준히 섭취하면요. 사실은 이런 우리 몸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영양소 이야기는 결국은 뉴트라이트만의 독특한 거죠. 이거는 화학 비타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췌장 기능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영양소를 꾸준히 드셔야 된다. 그 다음에 당뇨 원인 두 번째. 자, 좀 복잡하죠? 네. 자, 췌장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이제 혈액으로 당이 들어오면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들어요. 아까 앞에서 만드는 것까지는 첫 번째 원인이었죠. 그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만들어졌어. 근데 만들어진 인슐린 분비가 잘 돼야 되죠. 이 분비를 담당하는 게 뭐냐? 칼슘과 칼륨과 비타민 B예요. 이 미네랄과 비타민 B가 있어야 이게 분비가 돼요. 그리고 혈액 속으로 인슐린은 분비되잖아요. 그리고 이 인슐린이 세포 앞에까지 가야 돼. 그때 필요한 게 아연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러니까 아연이 부족하면은 인슐린이 이동을 잘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인슐린은 세포의 수용체,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관여하는 미네랄이 크롬과 바나듐, 그리고 비타민 B3, 그리고 이제 결합해서 인슐린이 뭡니까? 당을 세포 속으로 밀어 넣잖아요. 밀어 넣으면 이제 세포 안에서 당이 이동하죠. 이때 칼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당이 어디로 가느냐?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서 이게 태워져야 되죠. 이때 뭡니까? 촉매제로서 코엔자임 Q10이 필요한 거예요. 자, 1번부터 이 네 번째까지가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은 이게 인슐린 이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은 근원적으로 문제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신경 쓰지 않고 약을 먹는단 말이에요. 결국 제약회사의 논리에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내 몸속에 적정한 양의 비타민, 그 다음에 미네랄, 요건 어디 있습니까? 이 더블엑스에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바나듐이라는 건 없어요. 더블엑스에는. 없는데 이건 어디 들어있냐면요. 주로 버섯이나 무슨 파프리카나, 그죠? 땅에서 나는 야채나 과일에 이게 들어있거든요. 아니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천일염에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혈액 속에 비타민C,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꾸준히 이렇게 공급해주면 당뇨 올 일이 없는 거죠. 코엔자임 Q10은 원래 그 90%가 간에서 생성됩니다. 생성. 그래서 건강한 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내죠. 우리가 차에 시동을 걸 때 휘발유가 있고 산소가 있으면 뭡니까? 전기 스파크를 일으키죠. 우리 세포 속의 미토콘드리아 안에 스파크 일으키는 게 바로 이 코엔자임 Q10이라는 조효소예요. 그래서 당 기능이 떨어졌거나,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이 원료가 뭐냐면요. 원료가 그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원료가 그 뭡니까? 콜레스테롤의 원료와 같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콜레스테롤이 코엔자임 Q10의 원료는 아닌데 어쨌든 콜레스테롤 약을 먹게 되면, 지난주에 공부했는 약을 먹게 되면은 이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분은 이게 안 만들어지니까 당이 태워지질 않죠. 그래서 요즘은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하면서 또 의사들이 뭡니까? 코엔자임 Q10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병주고 약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 코큐텐이라는 이런 좋은 제품이 있죠.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에너지가 많이 떨어지고 아랫배가 차고 손발 찬 그런 분들은 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코큐텐을 권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서서히 뭡니까? 에너지가 올라가죠. 원래 이 코엔자임 Q10은 혈압 환자에도 좋습니다. 모든 세포를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게 하기 때문에 이 혈압 환자는 혈관이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이 코엔자임 Q10을 꾸준히 드시면요. 혈관이 부드러워져요. 혈관 세포가 활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 조절만이 아니고 혈압 조절에도 사실은 이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당뇨병, 약을 버리고 아연으로 끝내라. 그래서 아연이 부족한 사람은 아연만 먹어도 당뇨병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 아연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 무슨 모발 테스트 한다든지, 뭐 소변 검사한다든지, 혈액 검사도 아주 정밀하게 하면은, 정밀하게 한다는 말은 돈을 많이 들여서 검사해야 되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몸속에 이런 게 부족하면 채워주면 돼요. 아니면 이제 평상시에 더블엑스 드시고 소금을 좀 드시고 이런 식으로. 그죠? 자, 세 번째 당뇨 원인은요. 세포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우리 인체의 세포의 이중막입니다. 요 막 하나, 요 막 하나, 이중막이죠. 그래서 이 세포막에는 이런 그 통로가 있습니다. 우리 영양물질이 들어가는 통로겠죠. 그죠?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은 영양물질이 못 들어가는 거죠. 어떤 경우에 이 통로에 문제 생기느냐? 바로 세포막에 지방산의 불균형이 왔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세포막은 뭡니까?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리고 콜레스테롤, 이렇게 세 가지가 주 성분이죠. 세포막의 성분, 세포막의 성분입니다. 근데
건강한 세포막은 오메가3와 이 6가 1대1로 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1대4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일대 최소 20에서 25 정도 오메가6가 절대적으로 양이 많죠. 굉장히 균형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오메가6가 많아지면 세포막의 탄성이 떨어져. 그러면 뭡니까? 영양물질이 잘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오메가6 자체가 성질이 염증성입니다. 염증성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오메가6가 너무 많은, 이게 이제 1대1 정도가 있을 때는 괜찮은데 너무 많게 되면 이제 우리 몸 전체가 염증으로 뒤덮이는 거죠. 염증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세포막이 손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오메가3가 너무 사람들이 적은 식단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6는 어디, 3는 어디에 많습니까? 이거는, 식물로 본다면은 들깨, 그 다음에, 아마시, 그 다음에 육류로 본다면은 등푸른 생선이죠. 여기에 오메가3가 많잖아요. 오메가6는 어디 많습니까? 열매인데 딱딱한 열매에 많은 거예요. 콩이나 옥수수 같은데. 그거를 먹고 사육된 뭡니까? 소, 돼지, 닭은 뭡니까? 그 기름은 전부 오메가6예요. 여러분들이 옥수수의 습격이라는 그런 책자 영상을 보시면은 이걸 잘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6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오메가 지방산만 권해도 어느새 당 수치가 정상화되네 이런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메가3가 어떻게 당뇨를 해결하지? 그건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상과 책자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메가3가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몸 전체의 염증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도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세포막을 건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리는 세포 안의 대사장애. 우리 세포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죠. 그래서 끊임없이 영양물질이 들어가고 찌꺼기 나오고 이게 잘 되지 않을 때 세포 안이 찌들어 버리는 거죠. 찌들어 버리니까 이 세포가 제 명대로 못 살죠. 그게 바로 이 세포의 자살 기전이 무너지는 네크로시스랍니다. 질병 때문에 세포가 일찍 죽거나 안 죽는 거죠.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사장애, 이건 좀 더 다른 설명이 필요한데 어쨌든 세포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포 전체죠. 그 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문제. 갑상선 호르몬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에너지 대사에 관계하죠. 이 티록신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만드는데 특히 산소 공급에 관계합니다. 그래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나 저하 또는 여러 가지 염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기능이 떨어지니까 에너지 대사에 문제가 오고 그게 잘 해결 안 되는 게 당뇨죠. 그래서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어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지금 하면 이제 암까지 가죠. 근데 갑상선 암은 원래 그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의사들은 뭐 수술하고 그렇게 하지만 원래 갑상선은 암은 수술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약을 먹게 하고, 그죠? 그 약은 이제 부작용을 불러오고 합병증을 불러오는 거죠. 자, 당뇨, 혈당 이거 외에 이제 당화혈색소, 이거는 이제 당화지수라는데 이 당화지수, 당화혈색소는 뭐냐면은 이 적혈구와 당이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분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엉키게 되면 뭡니까? 당화지수가 높다. 쉽게 말하면은 100개 중에 건강한 사람은 4개에서 6개 정도의 당이 적혈구와 결합하는데 당뇨 심한 사람들은 그 이상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당과 적혈구가 자꾸 엉키게 되면요. 또 적혈구끼리 엉켜버려요.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적혈구의 연전 현상이랍니다. 동전이 연이에 붙어 있듯이 그런 분들은 당화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당 지수가 높은 것보다 당화 지수가 높은 게 더 사실은 위험합니다. 자, 이 이제 적혈구가 쭉 이렇게
동전 연결해 놓은 것처럼 그죠? 꾸러미처럼 연결되어 있죠. 이런 분이 이제 혈관이 막히고 합병증이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뗄 수가 있을까?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당뇨 환자들, 요즘은 당뇨 환자들 어느 정도 공부하기 때문에 이 당화지수 알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혈액 검사할 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 두 가지만 권해보세요. 카로틴. 이 카로틴이 적혈구와 당을 분리시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세로라십니다. 이 두 가지를 권하시면요. 일단 이 두 가지는 뭡니까?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합병증을 없애주는데 그 원리가 첫 번째가 뭡니까? 적혈구와 당을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주변에 당뇨 환자들에게 이런 설명하면요. 그분들이 뭡니까? 당화지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이런 영양소를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좀 더 추가적으로 당뇨와 미네랄, 당뇨를 해결할 수 있는 당대사에 도움을 주는 미네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마그네슘이 그러하죠. 혈당대사. 자, 바나듐도 인슐린 수용체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크롬은 뭐죠?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연도 마찬가지죠. 그죠? 물론 이제 아연은 뭐 우리 몸의 모든 대사, 한 2,000가지 대사에 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연이 부족하면은 2,000가지 병이 온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구리는 뭐 어떻게 알고 계세요? 뭐 전선줄이잖아요. 예. 근데 이 구리가 부족하면은 심장 동맥경화가 오거나 아니면은 당화지수 문제나 혈당 처리 능력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어디 들었습니까? 더블엑스 들어있죠. 그래서 더블엑스 자체가 장 수치 조절에 굉장히 도움을 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보면요. 당뇨와 비타민 B7, 비오틴이죠. 이것도 역시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고 또 당관계 효소의 작동을 증가시킵니다. 그 혈당을 낮춰주는 거죠. 그 다음에 비타민 B 6번, 9번, 12번이거든요. 이 6번, 9번, 12번은 흔히 이제 신경계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몸에 이게 부족하게 되면 신경계 쪽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7번이나 6, 9, 12 이거는 뭡니까? 이스트비나 아니면은 B 플러스 더블엑스에 들어있죠. 더블엑스에는 비오틴 이 컴플렉스에는 비오틴이 안 들어있는가 그렇죠? 그 다음에 비타민 C. 당뇨 환자는 정말 반드시 비타민 C를 드셔야 돼요. 이건 혈당 조절에도 관여하고 췌장 조직 내에 뭡니까? 항산화 역할을 하면서 염증을 없애주고. 그죠? 우리가 혈액 내에 늘 비타민 C가 1데시리터당 0.4에서 1.5mg이 흘러야 돼요. 이게 0.2 이하로 떨어지면 괴혈병이 오는 거죠. 지금 이제 원래 비타민 C가 나와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는데 비타민 C는 보통 4시간이나 6시간 간격으로 꾸준히 이렇게 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타민 C. 그래서 비타민 C는 뭡니까? 당뇨 환자가 혈관이 약해지는 거 우리가 아시잖아. 족부개사도 전부 혈관이 약해져가 그런 거고, 그죠? 당뇨 망막증. 그러니까 혈관이 망가지는 거는 뭡니까? 비타민 C 부족. 비타민 C와 단백질이 결합해가 결합 조직을 만들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C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동물은 스스로 비타민 C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 몸무게 기준으로 염소 같은 경우 하루에 2g 만들거든요. 2000ml. 그러면은 사람도 하루에 2000ml 먹어야 됩니다. 사실은. 아세로라시 통에는 하루에 섭정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 필요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이렇게 드실 필요도 있습니다. 면역과 비타민 C, 이 하병근 박사가 지은 이런 책을 보면요. 비타민 C가 정말 신종플루, 독감, 그죠? 뭐 심지어 코로나 이런 쪽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염소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이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5배 이상. 그래서 우리 몸에 독감이 오거나 또 이럴 때는요,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드시는 것도 그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 두 가지는 그죠? 같이 섞어서 드시면 좋겠죠. 자, 비타민 D. 원래 비타민 D 하면요, 첫 번째 생각하는 게, 우리가 비타민 D는 이게 부족하면요,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면역에 관계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콜슘 대사. 그죠? 콜슘을 장에서 혈관 속으로 밀어넣는 게 비타민 D잖아요. 혈관에서 뼈로 밀어넣는 게 K였죠. 그래서 원래 이 비타민 D는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햇빛을 보면은 피부에서 만들어지잖아, 맞죠? 신장에서도 만들어지고. 근데 콜레스테롤 약을 먹는 사람은 이게 또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니까 당대사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앞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미네랄, 이런 비타민들이 서로 어우러져 가지고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어떤 영양소든지 뭡니까? 부족한 게 있으면 그것을 보충하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E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증을 없애주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누적은 사실은 염증이거든요. 그리고 식물 영양소. 식물 영양소는 뭡니까? 우리 뉴트라이트만의 자랑이죠. 일반 다른 합성 비타민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카로틴 플러스나 다 그런 게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당대사 조절에 도움 주고 혈관을 좋게 만드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글리코다운. 이게 이제 바나나 잎 추출물인데 여기에는 또 뭐가 들었습니까? 각종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들었죠. 그래서 이게 당대사를 직접 조절하는 그런 기능성 있는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 징코. 오른쪽에 보면 굿 에너지라고 책은 이제 작년에 출판된 책인데 이 책의 한 부분을 보면요. 당뇨 환자들은 장기적으로 보니 전부 치매를 앓더라. 당뇨 환자와 당뇨와 치매와의 관계를 아주 잘 이 책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뇌혈류 쪽에 또 뇌 쪽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염증 물질이거든요. 그런 걸 억제시켜주는 이런 징코. 예? 당연히 형편이 되면은 뭡니까? 당뇨 환자에게도 권할 만하다. 꼭 뭐 당뇨가 아니더라도 일반인들에게도 권할 필요 있겠죠. 그 다음에 제레이 블렌더. 이것도 혈관, 혈류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주잖아요. 전부 사실은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메가3. 오메가3 그 자체도 그러하고 여기는 뭡니까? 비타민 E가 천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는 거. 이런 그래서 굉장히 당뇨 환자에게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레이 블렌더. 원래 제레이 블렌더는 이제 염성 영양소 중에 가장 까만 것 중에 하나죠. 원래 이게 음양 오행을 공부해 보면요. 까만색 영양소는요. 이 색깔이 신장 건강에 도움, 신장. 흉파지죠. 그래서 신장 기름이 떨어진 분들에게 이걸 권하면 좋아요. 신장이 나빠지면 우리만 여러분 몸에 문제가 오죠. 내가 눈이 자꾸 침침해져. 내가 귀가 자꾸 어두워져. 전부 신장 건강과 관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제품 공부할 때 이 BDH 블렌더는 뭡니까? 두뇌와 눈이죠. 눈은 바깥을 볼 수 있는 뇌잖아요. 특히 이제 뇌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뇌니까 결국 뭡니까? 또 혈관 건강에 도움 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이제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당뇨 환자가 황반 변성이나 또 망막증, 그죠? 여러 가지 눈 질환을 겪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형편이 되면은 이런 제품들도 권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방 차원이든 치료 차원이든 우리 지금 이 영양소들이 혈당 관리에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좀 더 나아가면 뭡니까? 지금 당뇨약을 먹고 있는 분들도 서서히 이런 영양소를 통해 가지고 약을 끊을 수 있는 몸을 만들어서 사실은 끊으면 되는 거죠. 뭐 오늘 영양제 먹고 내일 끊을 수 없겠지만은 한 1년, 2년 쭉 계획을 잡고 꾸준하게 혈압 관리하고 장 관리하고 이러면서 이제
약을 끊을 수 있는 거죠. 이 책은 이제 작년에 출간된 책인데요. 우리가 평생 약을 먹고 당뇨를 관리하는 것은 앞으로 그만해야 된다. 당뇨는 졸업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단 관리를 통해서 뭡니까? 평상시에 당뇨를 예방하고, 또 이미 약을 먹는 사람들도 뭡니까? 합병증을 막고 치료를 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이 책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이런 책을 한번 여러분 또 읽어보시고, 우리 영양소 공부 열심히 하시고, 주변 분들에게 또 혈당 조절에 관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이걸 마치고 남은 시간에는 좀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멋진 강의를 해주신 김명아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한 10분 정도 Q&A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채팅창에 Q&A가 있으시면 적어주시면 김명아 리더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거 같이 알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좀 골라서 질문에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당뇨 환자가 코피를 자주 흘리는 경우, 우리가 이제 코피를 흘린다는 것은 코에 이제 점막이 손상돼 가지고 또는 이제 그렇죠. 뭐 당뇨 환자가 혈액이 탁하고 이러면 압이 높아서 또 피를 흘릴 수 있는데, 일단 이제 코피를 자주 흘리는 분들은 어찌 보면 호흡기 쪽에, 호기관지 폐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라고 보는 것 같으면은 비타민 C 좋고, 그 다음에 점막 건강에 좋은 카로틴 플러스도 좋고, 그리고 폐 자체가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죠? 또 오메가3나 프로틴 이런 걸 드시면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당연히 당뇨 환자도 프로틴 많이 드시면 좋죠. 앨리스 랩에서도 산화 콜레스테롤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산화됐다는 거는 그 우리 몸에 이제 여러 가지 혈액 검사에서 어, 염증 지수가 높으면은 산화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CRP 숫자라 해가지고 C 반응성 단백질 이 수치가 염증이 높을 때 이제 이 수치가 높거든요. 이러면 이분은 혈액 속에 항산화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분의 이 몸속에 지방 성분이 산화됐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지. 당장 뭐 콜레스테롤이 산화됐다. 그렇게나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일형 소아 일형 당뇨 관리. 소아든 어른이든 당뇨 관리는 똑같습니다. 예. 그 어린애들이 자기 입맛대로, 우리가 입맛이란 것은 단맛이죠. 그렇죠? 그 단맛은 전부 정제 음식 맛이잖아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파리바게뜨에서 만든 그 카스테라 생각하면 입에 막 침이 고이잖아요. 이미 그런 분들은 사실은 당뇨 예비군들입니다. 그 빵집을 못 거쳐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혈당 관리의 가장 큰 그 관건은 가급적 내가 먹은 음식이 서서히 장에서 분해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파이버를 말씀드렸고 송국식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나라가 1920년대에 뭡니까 정미소가 등장했죠. 사실은 그때부터 당뇨 환자가 생긴 거예요. 1920년대 이전까지는 세종대왕도 현미를 먹었단 말입니다. 그때는 도정기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뇨 환자가 생긴 게 10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전부 정제 음식 때문이고, 우리가 음식에서 식이섬유를 빼버리면요, 전부 당만 남죠. 그래서 그 당만 남은 음식은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식품 산업이 등장하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걸 드실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당뇨 환자 또는 혈당 관리에 지금 굉장히 그 몸에 건강에 문제 오신 분들은 당연히 뭡니까? 통곡식을 드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약물 방법인데, 그거는 이제 앞으로 그분이 살아가면서
좀 족부괴사, 망막, 뭐 심장, 혈액투석 다 이거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직접 발로 찔리면 아픈 거는 알지만은 그거 그림만 칠판에 걸어놓고 이거 바늘 찔리면 아프다 실감 못 하잖아요. 그러니 세월을 두고 당뇨 약만 먹고 허송세월 하는 거죠. 제가 사실은 이 강좌가 한 3시간, 4시간짜리 강좌인데 그 영상을 좀 많이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시간 제약 때문에 못 보여드리는데 정말 이 50대 여성분이 이 당약만 먹다가 눈을 실명해 가지고 그 잘생긴 자식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손으로 더듬어 가지고 우리 아들이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영상도 많고 뭐 야, 정보가 안 들어가면요 처음에 발가락 자르고 좀 더 있으면 발목 자르고 그걸 당연하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발가락에 문제가 있던 저도 지금 20대 한 파트너가 진짜 발가락을 자를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진짜 우리 아세로라하고 비타민 많이 먹고요. 하나 혈관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우리 아세로라가 혈관을 살리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그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게 우리 아세로라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소아라 하더라도 어른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왕도가 없고 그래서 통곡식 드시고 부족한 비타민, 미네랄 채우시고 또 식물 영양소 드시고 그렇게 하면요 서서히 우리 몸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 제가 임신성 당뇨가 어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뱅뱅 도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잠깐만요. 보통 이제 임신하게 되면 이제 당뇨 수치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인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비타민 D3가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D3.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당뇨 환자의 원인 중에 비타민 D3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그런 환자들이 임신 여성의 한 4% 정도가 임신성 당뇨가 있는데 그게 비타민 D3가 부족해서 그럴 경우가 많다. 네. 제가 지금 금방 찾아보니까 자료가 그렇게 있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해결 안 되면은 태아가 사망하거나 아주 거대한 거대아를 출산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예. 고혈압이 있으면 코피 흘릴 수 있죠. 혈압이 높으니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는 제가 콜레스테롤 말씀드렸고 오늘은 이제 당뇨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콜레스테롤 이야기나 당뇨 이야기나 고혈압 이야기나 사실은 50보 100보예요. 전부 사실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설명할 수 있고 내 몸에 염증이 많아졌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당이 많이 당기시는 분들은요 사실은 사회가 만들어낼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 약을 끊으면은 압이 올라가죠 당연히. 고지혈증 약.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5세가 여성들이 45세가 넘었을 때 고지혈증 그러니까 지방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게 더 건강하다 했죠. 그건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연구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공복혈 그러니까 이제 공복혈당이 올라가는데 안 먹어도 당 수치가 높은 이유는요. 아까 앞에서 여러 가지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이 이 또는 그 세포 자체가 인슐린 민감도가 약해서 당이 세포 속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당뇨 환자는 혈액 속에 당은 거듭하지만은 세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당을 먹는 이유는 뭐예요? 먹어서 당이 세포로 들어가기 위해서 먹거든요. 그런데 당뇨 환자는 정작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굶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는 음식을 보면 허겁지겁 막 먹는 이유가 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혈당 뭐 여러 가지 그 기능의학자들 찾아가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의사로서 이제 과학적인 장비를 갖고 하는데 우리는 그럴 수는 없고,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정해진 양을 드시고 또 꾸준하게 관리하시면은, 그러니까 식단 관리가 우선이고 우리 더블엑스 먹는 거는 사실은 후순이에요. 근데 워낙 요즘은 식단이 안 좋기 때문에 그걸 강조를 하는 거죠. 또 커피의 가리가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제가 한 가지 유진 킴이란 분이 질문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뉴트라이트하고는 약간의 관로 바깥은 아닙니다. 중첩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만든 이 책자 속에 건강법의 1번이 소금 먹기거든요. 좋은 소금 먹기.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전염이 유행하는 이 세태에 소금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부감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특히 당뇨 환자들에게 저도 소금을 굉장히 많이 권해요. 소금은 곱도 싸잖아요. 그래서 우리 음식 속에 소금을 충분히 넣어 드시고, 그 부족한 것은 더블엑스도 좋고 셀레늄도 좋고, 그죠? 요즘 뭐 그런 거 보충하고. 그래서 어쨌든 약에 의존하지 않는 이 식단 관리하려면요, 사실은 공부가 많이 돼야 되고, 의사들이 뭔가 플랜을 제시할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내 지식이 되면요, 그때부터 진짜 당뇨 개선이 이루어지거든요. 뭐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그죠? 이 정도로 할까요, 마?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멋진 답변 해주신 리더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